네, 성시경 같다는 소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성시경보다 나이가 많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라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40분 정도로 알고 있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이 초거대 AI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 정도로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챗GPT를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챗GPT를 사용을 해봤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여기서도 한 60%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 2, 3개월 전에 선생님들 강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30% 정도였고 이번 주에 강연을 해보니까 80% 정도가 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많은 선생님들이 이 초거대 생성 AI를 많이 써 보시면서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을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챗GPT의 어떤 의미를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름이 챗GPT에 사실은 모든 게 다 있어요. 최순 사용자랑 어떤 대화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챗봇이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GPT인데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죠. Generative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글을 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Pre-trained는 특정 문제를만 열심히 풀게 하기 위해 혹은 특정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공부를 많이 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AI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단어를 빈칸을 냅두고 그 빈칸 단어 채우기 형태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는 AI 모델 이름입니다. 인공신경망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트랜스포머의 모델 크기가 아주 큽니다. 사람의 뇌에 비교를 하면 사람의 뇌는 뉴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있죠. 이 시냅스의 개수와 비슷한 개념인데 이 시냅스의 개수가 한 1,000억 개 이상, 요즘 나오는 것들은 2,000억 개, 3,000억 개, 이 정도도 나오고요. 조단위 시냅스가 있는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모델이 크고 모델이 커지니까 학습에 사용한 문서들도 엄청 많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챗GPT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최근의 현황 중심으로 들고 와봤어요. 2022년 11월에 처음 챗GPT가 공개가 됩니다. 11월 말이었어요. 5일 만에 전 세계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를 했죠.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사용자는 아니고 얼마만큼 많은 방문이 있었답니다. 같은 사용자가 여러 번 방문을 할 수도 있죠. 그 방문자 수 기준으로 하면 계속 7월부터 쭉 빠르게 증가를 해 옵니다. 9월 달에는 무려 19억 방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6월 달이 되면서 방문자 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한 2억 명 정도, 2억 방문 수가 줄어서 한 17억 정도 되고요. 이 줄어든 이유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챗GPT를 쓰는 나라는 당연히 오픈 AI가 미국에 있는 그룹이니까 미국이 가장 많이 씁니다. 한 12%에서 13% 정도. 그 외에 인도, 중국, 브라질, 콜롬비아가 순서대로 쭉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보면 그냥 인구 많은 나라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이런 탑5 나라들을 제외하고서도 무려 70%가 사실 이 탑5 바깥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거의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챗GPT를 쓰고 있다는 뜻이죠. 남녀 성별 비율로 보면은 남성 사용자 수가 혹은 방문자 수가 60%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인구 비율을 고려해 봤을 때는 남자들이 좀 더 많이 쓴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쪽에 보면 챗GPT가 부모 동의 하에서는 만 14세 이상 아니면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이 그룹은 18세부터 24세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 연령대가 30%,
그리고 25부터 34살까지가 뭐 한 35% 정도 됩니다. 이 두 그룹만 합해도 65%죠. 그것보다 나이가 많아지면은 이제 비율이 점점 딱 반반반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지금 제가 녹색 박스를 쳐놨죠. 박스를 쳐놓은 이유가 18세부터 24세까지가 사실 학생들이죠. 고등학생, 대학생들입니다. 나는 6월 달에 되면 방학을 합니다. 방학을 하니까 저 학생들이 숙제 때문에 열심히 쓰다가 방학을 하면서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사용량이 현격하게 줄어든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챗GPT는 기본적으로 데모 서비스입니다. 그 자체가 완전한 완성품은 아니다 보니까 이 초거대 생성 AI, GPT 자체를 API라든가 다른 형태로 사용되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 가지 활용사에 대해서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적용도 많이 하실 텐데요. 수업과 관련해서 뭐 커리큘럼을 만든다거나 혹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잘 설명하게 할 거거나 혹은 선생님들이 친숙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어떤 자료를 얻기 위해서도 쓰시지만 학생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경력이 많지 않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 면담하고 좋은 피드백 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처음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상담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 같은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뒤에 그 팩트가 아닌 글을 쓰는 할루시네이션 관련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챗GPT가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써서 원래는 수학, 산수 계산을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수학을 잘 풀 수 있는 외부 앱을 연결을 시키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fx는 ex 플러스 e 마이너스 x 같은 함수의 최소값 그리고 그때의 x값, 그래프라는 거 이런 것도 챗GPT를 시켜서 다 할 수 있어요. 즉, 뭐 어떤 과학, 사회, 영어 이런 과목뿐만 아니라 뭐 수학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수업에도 이런 초고대 생성 AI를 활용하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챗GPT 혹은 초거대 글 쓰는 AI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에요. 즉, 글을 엄청 잘 쓰고 자연스럽게 쓰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팩트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글을 쓰다 보니까 마치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처럼 느껴지게 환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잘 보셨습니다. 제가 형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조조 얘기입니다. 자, 삼국시대 때 조조가 한 나라를 만든 한고조 유방에게 서신을 보내 동맹을 맺자고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애당초 이 내용 자체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조조는 2세기 때 사람이고, 한고조 유방은 기원전 2세기 때 사람이에요. 이게 성립이 되려면, 조조 시대 때 타임머신이 있어서 타임머신에다가 서신을 태워가지고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한국은 유방은 어떤 사람이고 조조는 어떤 사람인데 조조가 동맹제안을 왜 했고 어떻게 했고 편지 내용은 어떤 거였으며 어떻게 결과로 이어졌고 역사적 가치가 어떤 건지를 저렇게 기가 막히게 적어줍니다.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글을 굉장히 많이 써요. 챗GPT만 그런 건 아니고요. 구글에서 공개한 비슷한 챗GPT 같은 서비스인 바이드한테도 시켜봤습니다. 했더니 이 바이든은 한술 더 뜹니다. 조조가 유명하게 보냈다는 편지를 적어줍니다. 조조는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하면서 확대기입니다. 전 조조입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전형적인 그 우리가 공식적인 메일 보낼 때 쓰는 톤이죠. 저런 형태의 메일을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쓴 거예요. 읽지도 않은 편지를. 이게 바로 할루시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급의 생성 AI를 쓸 때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방금 하실 게 이런 초급의 생성 글 쓰는 AI를 쓸 때는 이 친구가 뱉어내는 글 혹은 써내는 글 이 100점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글을 혹은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이걸 초안을 딱 70점, 60점 정도 되는 초안을 굉장히 빠르게 쓰겠다라고 눈높이를 맞추면 세상에 이런 도구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저희 선생님들도 뭐 보고서 초안 같은 거 하나 쓰려 그러면 두세 시간은 금방 훌쩍 가죠. 근데 하지만 여기 있으면 1, 2분이면 기본 초안을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원래 걸리던 시간보다 훨씬 시간을 단축시켜서 상당히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AI에게, 생성 AI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명시해서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즉, 똑같은 글을 쓰더라도 전문가에게 설명하듯이와 초등학생들도 알아먹을 수 있게 적어달라 하면은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하는 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일한 지식 컨텐츠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항목들이 있고 또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는 지금 인터넷을 사용해서 거의 대부분 일상생활과 일을 하죠. 인터넷 없이 뭔가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런 AI를 활용해서 일상생활도 대부분 하고 그리고 업무도 대부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누구나 다 잘 쓰는 AI로 차별화가 가능할 것인가? 그렇게 되기 힘들고요. 물론 지금은 진행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격차가 엄청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로 할 거냐? 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전문 분야, 그분들의 직업에서의 경험, 역량, 지식, 아이디어 이런 걸로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1번에 있는 70점, 80점을 90점, 100점으로 만드는 그 차별화 포인트는 바로 각 개인 개인의 역량, 지식, 아이디어라고 보셔야 되고요. 초급의 생성 AI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입니다. 심지어 GPT-4를 만든 연구진조차도 GPT-4도 아직은 어떤 그 다음 세대 AI를 가기 위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해서 한계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hallucination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러니까 어떤 걸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거는 못하는지를 잘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초거대 AI는 설명을 드렸고, 초거대 AI가 왜 중요한지를 어떤 일터에서, 그리고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가져올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사실 누구가 바라보는 AI 방향성이 아니고요. 그냥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방향성입니다. 위에 계신 분은 헨리 키신저라고 해서 미국 전 국무장관이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생성 AI는 무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후 최고의 지적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쇄술 이후 나온 엄청나게 많은 발명들이 있죠. 그것도 다 무시하고 생성 AI가 갑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사실 저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뭐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해야 되지만 또 국무장관이 정치인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앤드류이라고 AI계 4대 천왕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을 했고, 저 파란 옷을 입은 건 저고, 저 옆에 있는 오른쪽 분은 저희 초고대 AI를 총괄하는 분인데, 저 앤드류 교수님은 AI는 전기와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목적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인쇄술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죠. 그 자체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용이 아니라 기반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모든 산업, 모든 사회, 모든 기술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혹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클라우드 기반의 오피스인 365, 오피스 365에 GPT-4를 연결한 365 코파일럿에 대한 데모를 보여준 건데요. 이쪽은 엑셀,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엑셀에 숫자 장표들이 쭉 있는데 저 장표를 그냥 한 중요한 내용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해서 이렇게 달라 얘기를 하면은 우리 사람이 하던 거죠. 저 정도는 이제 AI가 해준다라는 거예요. 장표 분석 자체를. 오른쪽은 선생님들은 오른쪽이 좀 더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문서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하면서 이 문서의 내용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안 보여줘요. 그냥 여기 업로드 하죠. 업로드 하고 나서 딱 알고 나면 저 문서 내용에 맞는 것대로 그냥 이미지까지 해서 쫙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걸 보여드렸더니 대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수업 잘 만들어야죠. 그죠? 근데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원생들. 그 사람들이 시키니까. 매달 랩세미나 발표해야 되고 논문 나올 때마다 발표해야 되고 얼마나 편해집니까? 자, 이제 원래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상당히 많이 도와줄 수 있다면 사람은 조금 더 본질적이고 조금 더 창의적인 데서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죠? 다음, 이건 사무실에 있는 사무직분들뿐만 아니라 연구자 혹은 데이터 분석하는 분들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간략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2021, 2022, 2023, 그 다음에 A, B, C 각각에 대해서 숫자를 쭉 적어 놓고 이 표를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test.csv 파일로 저장을 해요. 엑셀에 보면 콤마로 구분하는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를 하면서 그래프 하나 그려달라고 했어요. 저 값이 변하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람과 연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GPT-4가 코드 인터프리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유료를 하시면 한 달에 20불 내면 쓰실 수 있는데요. 저 코드 인터프리트를 딱 돌려가지고 저 표에서 자기가 봤을 때 GPT-4가 봤을 때 이러시는 사람인 것 같고 2021부터 2023까지 연도인 것 같아서 각 연도별 사람별 증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줘요. 우리 사람이 엑셀로 해야 됐던 걸 저 정도 데이터 분석은 AI가 다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더 붙이냐면 자, A라는 사람은 패턴이 이렇고 B라는 사람은 패턴이 저렇고 C라는 사람은 패턴이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간략하게 요약 설명도 해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을 AI가 바로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거 하는 것도 시간을 잡아먹는 거였으니까요. 자, 저기에서 만약 제가 이 비즈니스 팀의 팀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저 B라는 친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과를 잘 내게 할 수 있겠냐라고 영어로 물어봤어요. 이거 한글로 물어봐도 됩니다. 그러면은 요 B라는 친구의 패턴이 이러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원래 사람이 다 혼자서 고민해야 됐던 것들을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만 또 내가 놓치고 있던 것도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에는 디자이너입니다. 이 디자이너들도 일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어갑니다. 자, 왼쪽 그림은 제가 과학고등학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예시를 들고 간 건데요. 고등학생들에게 이 초거대 AI가 만들어갈 미래를 표현하는 그림을 좀 그려주고 싶다라고 했더니 저기 나와 있는 딱 저 정도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뭐 솔직히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럼 왜 AI가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별로네 라고 얘기를 하죠. 참고로 저걸 쓰시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 중에 엣지라는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저 엣지 브라우저에 오른쪽에 보면 사이드바가 있고요. 사이드바에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글을 넣으면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하루에 100번 가능합니다. 더 그리고 싶다? 돈 내시면 되고요. 어쨌든 저 정도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저렇게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제가 글을 잘 못 넣어서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글을 더 잘 넣을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이것도 챗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나 이런 그림 그리고 싶은데 달리2로 그림 되게 잘 그릴 수 있게 영어로 프롬프트 만들어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어 쭉 적혀 있죠. 저런 글을 준단 말이에요. 저 글을 그대로 긁어다가 원래 제가 넣었던 데다가 복사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키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이건 AI에게 명령시키는 글 쓰는 것도 AI가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바꿔서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이상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AI가 쓴 저 글을 좀 읽어보시고 또 수정을 좀 더 가하고 표현을 좀 더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이제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짜놓은 코드를 분석을 할 수 있고 내가 짜기 너무 귀찮은데 짜야만 하는 되게 짜기 귀찮은 코드들을 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생산성이 2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죠. 이렇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직군에서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모든 산업의 80% 이상 노동자가 최소 하는 일의 10% 이상의 영향을 받는다. 20% 정도의 노동자는 하는 일의 절반 이상을 저 AI 도구를 써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에 보셨던 것처럼 화이트 칼라, 연구자, 데이터 분석가, 디자이너 등 모두 나름 전문직들이죠. 전문직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학생들에게도 그럼 지금부터 이 도구를 굉장히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일하는 거 얘기였고 이제는 일상생활입니다. 챗GPT가 플러그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플러그인은 챗GPT는 글만 쓸 수 있는데 글만 쓰는 거의 한계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앱들을 연결을 해서 그걸 직접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실게요. 이 뭘 하고 싶냐면 챗GPT를 가지고 주말에 레스토랑 예약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먹을 레시피 추천을 받고 싶고 그 레시피가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각각 필요한 앱들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얘가 식당 관련한 앱을 돌려서 주말에 적당한 채식 식당을 추천을 해주고요. 일요일에 먹을 레시피도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 레시피에 대해서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계산할 앱을 가지고 칼로리 계산도 다 해줘요. 우리 생각해보면 그 마블의 아이언맨 있죠? 아이언맨의 잡스한테 막 물어보면 알아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 플러그인에 해당하는 앱들이 3월 24일 날 처음 발표됐을 때 11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한 3주 전에 봤을 때 한 8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딱 단 2달 만에, 두 달에 3달 만에죠. 3달 만에 800개 정도 늘었고 내년 되면은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 앱 생태계 처음 나왔을 때 앱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AI가 파생시키는 굉장히 새로운 많은 분야들이 열리다 보니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 투자 은행에서 이 생성 AI가 전 세계 GDP의 7% 성장을 견인할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2033년 그러니까 10년 후쯤이면 미국 달러 기준으로 1.3조 달러 규모의 세계 시장 규모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삼성전자 매출이 100조 정도 되니까 삼성전자 10배가 되는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 시장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잘하면 그게 아니면 지금의 모바일 생태계처럼 그냥 올라가서 일부만 우리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챗GPT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운데 원래는 뭐 안드로이드, iOS 같은 OS가 있고 그 위에 앱이 바로 연결이 됐다면 이제는 그 중간에 사람 말귀를 정말 잘 알아듣는 챗GPT처럼 초고대 AI, UX를 제공하는 초고대 AI가 딱 들어가서 사람이 직접 앱을 실행을 할 필요 없이 말만 하면 의도를 귀신같이 파악해서 필요한 앱들을 연결을 해주는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될 건데요. 그렇게 봤을 때 문제는
저 초거대 AI에 우리가 했던 모든 대화 내용들, 앱 실행에 필요했던 중요한 정보들이 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로 모두 저장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데이터 주권은 저 멀리 가게 될 거고, 그리고 데이터가 AI 성능을 결정하는 이 시대에 AI 기술 정속으로도 자연스레 이어지게 될 텐데, 아니,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AI도 잘 만들고 그냥 걔네들 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모바일 생태계에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앱 수수료를 아무런 어떤 사회적 합의 없이 올려버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게 앱 수수료를 올리면 모든 피해는 앱 사용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미국의 클라우드 액트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 데이터도 개인정보 데이터지만 기업들도 각각 업무에서 저런 초고대 AI를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기업의 수많은 비밀 정보들이 마찬가지로 글로벌 테크 기업의 클라우드에 저장이 될 거고요. 미국은 얼마 전에 연방정부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해외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도 열어볼 수 있다. 미국의 기업에 대해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저 초거대 AI가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앱들을 연결해 주지만 우리나라 사용자들한테는 이런 광고성 정보만 제공을 하는 형태로 우선순위를 바꿔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 컴플레인스에서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자체 초거대 AI 생태계를 만들어서 해외의 초거대 AI 생태계와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해외 거를 틀어막고 우리 내부만 쓰게 하자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거고요. 적어도 경쟁 체제라도 만들어놔야 글로벌 기업들이 이 초거대 AI 서비스건 시스템이건 생태계건 우리나라 거에 대해서 품질을 더 많이 신경을 써줄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경쟁력 있게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영국도 똑같이 생각해서 영국 정부가 최소한 공공 영역에서는 이런 초고대 AI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10억 파운드를 태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그 돈 누구 코에 붙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100억 파운드는 더 태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유엔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다른 강대국들은 스스로 초고대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발부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초급의 AI가 또 필요한 이유는 언어 관점에서 봤을 때 영어랑 좀 다른 언어를 쓰는 국가들은 비용도 속도도 굉장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GPT-4 기준으로 하면 영어보다 3배는 느리고 3배는 더 비쌉니다. 비싸고 느린 걸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5월 11일 날 업그레이드된 바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제1 서비스는 한국어와 일본어다 얘기를 하면서 속도 비용 문제는 거의 해결을 했어요. GPT-4보다 훨씬 좋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글 바드가 문법적으로는 한국어를 굉장히 잘 씁니다만 거기에 적히는 만들어지는 컨텐츠가 학습한 데이터의 양 자체가 영어 문서가 훨씬 많다 보니 그 많은 영어 문서 내에 내재된 서구의 가치관, 사고관, 문화, 역사, 디테일들이 녹아든 그 중심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낼 거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지중지 가르치고 성장시켜야 될 학생들이 굉장히 서구 가치관 편향된 정보들에 계속 노출된다는 얘기죠.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충분히 많은 한국어 데이터와 영어 데이터의 비율을 잘 맞춰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반대로 영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좋다. 한국 자체 초고대 AI 중요한 것도 알겠고 초고대 AI 자체 중요한 것도 알겠고 문제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야죠. 드라이버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런 초거대 글 쓰는 AI를 만들어냈습니다. 2021년 5월 달에. 2020년에는 GPT-3가 처음 나왔고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든 게 중국의 한국 알파입니다. 2021년 똑같이 5월이고요. 저희가 그 다음 주에 바로 발표를 했죠. 벌써 만든 지 2년하고도 반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초거대 AI를 만드는 법, 개발하는 법, 운영하는 법, 이거를 혁신적인 서비스로 연결하는 법 등 이런 경험들이 구글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딥마인드보다 훨씬 더 저희가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초거대 AI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한국, 중국, 미국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거대 AI 기준으로만 보면 한국이 전 세계 경쟁력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네이버가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초거대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1번 데이터, 2번 슈퍼컴퓨팅 인프라, 3번 인재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구글이 서비스 할 수 있는 시장 중에 유일하게 구글이 1등을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이버가 지난 20년간 어떻게든 잘 지켜내왔죠. 러시아와 중국은 구글이 서비스를 러시아는 상당히 많이 넘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전쟁 중이고 중국은 구글이 아예 서비스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일한 나라인데 이렇게 검색 시장을 지켜오면서 컨텐츠 플랫폼이 만들어졌고요. 그 컨텐츠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양질의 컨텐츠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블로그, 지식인, 카페 같은 것들이죠. 거기서 쌓여있는 양질의 데이터 덕분에 다른 나라들은 미국,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만들지 못한 초거대 AI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플랫폼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플랫폼 덕분에 초거대 AI 선진국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려면 당연히 슈퍼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고요. 저희는 2020년 9월에 바로 GPT-3를 보고 이 기술 확보가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매년 굉장히 많은 규모로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인재입니다. 네이버가 규모는 글로벌 테크 기업에 비해서 당연히 적지만 연구 영향력 기준으로 보면 세계에서 6위를 했다라고 하는 해외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저 보고서에서 구글이 9위예요. 인텔이 7위입니다. 오픈AI가 1등이고요. 그만큼 역량 있는 연구자들이 많고 이분들이 모두 초거대 AI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저희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모델의 2월달, 올해 2월달에 만든 버전 기준으로 보면 이미 GPT 3.5에 기반이 되는 모델보다 한국 능력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저기 QR코드 따로 들어가면 여기 빨간 박스 쳐놓은 저희 하이퍼클로바 모델을 여러분들의 응용 분야에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다음 주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버전이 공개가 됩니다. 자, 정상적인 것도 중요하죠. 자, 이 GPT-4한테 부여와 공주를 경유하는 2박 3일 여행 계획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 점심 때, 2일차 점심 때 부여에서 부여 특산물인 홍어 삼합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어 삼합이 부여 특산물이었나요? 아닌 것 같고요. 3일차 때는 산책로를 따라서 걸어서 산수유 마을을 갔다가 서민들을 참배하라고 하는데요. 부여에서 전라남도 구례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고창까지 걸어오는 2개월짜리 국토부 장정 계획을 알려준 거예요. 전형적인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컨텐츠의 품질이 나쁘다는 얘기죠. 이건 구글 바디도 비슷하고요. 즉, 비싼 돈 주고 과연 이런 저품질의 컨텐츠를 쓰게 되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이퍼클로바는 정확한 정보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하이퍼클로바가 네이버의 많은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 있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미팅 많이 하실 텐데 이 미팅 하실 때 많은 선생님 미팅 하려고 작성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클로바 노트 쓰시면 참가자들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글로 바꿔주거든요. 그렇게 바꾼 글을 저희 하이퍼클로바를 써서 고중화의 요약까지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업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가장 잘 쓰는 분들이 기자님들 그리고 대학생들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서비스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국에 계신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매주 두세 번 전화를 받아서 알아보는 묻고 말피시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하이퍼클럽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클럽 큐어콜 서비스고 이전에 대화했던 대화 내용을 잘 기억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들께 안부를 여쭙는 서비스죠. 이 전국의 70여 개 지자체,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15,000분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 전화를 받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바깥 부스가 저번에 속이 시끄러워서.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약 먹고 조금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저번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약 먹고 조금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시원하진 않아요. 아이고, 약을 먹어도 계속 그러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술들을 조금만 더 발전을 시키면 요즘은 굉장히 교육계에 스피드 사건들이 많았는데 특히 미혼을 올리는 학부모들도 많고 그런 헬프 같은 기술들을 쓰면 그 학부모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텍스트로 다 떨어뜨려주고 그 텍스트의 내용들을 조금 순화해서 선생님께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반대로 저런 대응하는 거를 AI가 전화를 받아서 또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선생님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물론 기술이 조금 더 개발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훨씬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은 굉장히 잘 쓰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른 민감한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추가 데이터로 조금 더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저희가 1년 반 동안 만들어서 저기 있는 QR코드로 공개를 했습니다. QR코드 따라 들어가면 데이터 다운로드 다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도 공짜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공개를 한 이유는 이게 사급돈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안전한 AI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갈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 강력하고 좋은 기술을 내일만 쓰면 안 되겠죠. 70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각 분야에서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저희는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에게 다 검증받아서 논문으로 다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존 국내 기업들, 초거대 AI하는 기업들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외부에서도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이퍼클로바 X로 다음 주에 발표를 할 텐데 이제 파트너들 저희와 함께 힘내가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의 데이터들 공공이나 법률이나 의료나 교육 같은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저희 하이퍼클로바에 학습을 시키면 그러면 공공 혹은 교육에 굉장히 특화된 전문 지식을 가진 그래서 업무를 받아 쓸 수 있는 쪽으로 AI를 제공할 수 있겠죠.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8월 24일로 저희가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를 할 거고 또한 챗GPT처럼 개인이 쉽게 대화형태로 쓸 수 있는 클로바 X 베타도 동시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많은 분들에게 제공해 주기는 쉽지 않고 어떤 대기리스트 형태로 운영하겠지만 시간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추진하는 AI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이 AI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새로운 기회를 저희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를 외부의 비즈니스 파트너들, 스타트업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B2B, B2C 서비스든 비즈니스 파트너든 혹은 어떤 정부 기업은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과학의 관점에서 이 EU가 AI 법안을 업무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 굉장히 강력한 법안입니다. 문제는 EU는 글로벌 테크 기업도 없고요. 초거대 AI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 쌓고 너네도 들어오지만 우리는 못해도 되니까 이런 정책을 취한 거고요. 우리는 EU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 3등인데 왜 EU를 따라가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초급의 AI를 활용해서 공공 영역에서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 공공 영역에서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교육도 당연히 공공 영역에 있죠. 그래서 공무원들, 선생님들이 업무에서 바로 적용을 해서 업무 시간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것들, 그리고 민원을 굉장히 똑똑하게 잘 대응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AI를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능력이 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AI를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즉, 바로 AI를 쓰는 게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이 결과물이 잘 만든 건지 못 만든 건지 똑바로 만든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 기술들을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는 저런 기본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 글을 이해하는 능력, 기본 수학, 과학, 데이터에 대한 개념들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개발 도구로서 AI 활용하는 방법, 뭔가 글쓰기 숙제할 때 AI 도구를 활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 그림 그리기도 마찬가지죠. 이 과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들도 가르쳐야 되고요. 또한 저런 개발 기능들을 한꺼번에 사용해서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경험도 많이 쌓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안전하게 사용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저런 것 때문입니다. 잘못 알고 쓰면은 의도를 하지 않아도 나에게 피해가 되고요. 의도해서 악용해서 쓰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한테 가위나 칼을 쥐어주면서 이걸 피부를라고 가르치지 않죠.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AI라는 기술이 과거와 어떤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 전체 집단에 대해서 최적화를 시킨 정해진 틀, 그리고 전체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대부분 학생들에게 적용을 했다면 AI 기술을 통해서 개인 학생들의 특징을 고려한 유연한 교육과정, 개인화된 평가, 그리고 각 학생들의 재능에 맞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얼마만큼 개인별로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게 AI를 통해 가능해요. 그 가능한 이유는 조금만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도 그 개인이 워낙 파팅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위 말하는 정말 길이나된 초기화된 교육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으니까 웨이 스페이스를 가져오긴 했지만 이런 전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하이퍼클로바 X 같은 초급의 생성 AI를 붙여서 전체적인 어떤 교육에 대한 히스토리, 컨텐츠, 아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하는 인터랙티브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졌을 때 새로 또 한 번 혁신적인 교육이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 전에 사실 교육에 바로 적용하려면 상당히 그 개인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이 뭐 공개가 되는 게 괜찮냐 안 괜찮냐 이런 이슈들이 있겠죠. 그 전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기 싫은 굉장히 시간 많이 잡아먹는 문서 행정 업무에 초보대 생성 AI를 쓰면 뭐 보고서 뭐 쓰라는 거, 뭐 분석하라는 거 그래서 빠르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혁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대에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즉 기술은 계속 빠르게 변해갈 텐데 이거를 정말 내 것으로 하겠다라는 적극성과 수용성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또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한계점도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절대로 악의적으로 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리마인드를 시켜야 되고 AI는 도구로서의 기본이고 각 분야에서의 지식, 역량, 창의성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치셔야 되는데 이걸 하시려면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먼저 일상생활에서 이런 데서 써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썼어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이 절대로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쌍파구의 멘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AI가 사람 대체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요. AI를 쓰지 않는 사람들의 AI를 쓰는 사람들에게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를 계신 여러 사람들의 능력으로 만들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만들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